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글을 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자유롭게 반짝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저는 평양TV 아나운서석에 앉아 체제의 거짓말을 읽어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위대한 지도자를 찬양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국가의 얼굴에서 국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종, 수배령, 그리고 도망.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와 제 가족 6명은 죽음과 얼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루지도 못하는 할머니와 함께 영하 20도의 압록강 얼음 위를 순찰대의 총구를 피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어떻게 지옥 같은 체제를 탈출해 이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함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탈출의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12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입김은 하얗게 공중에 맺혔습니다. 그 추운 겨울, 저는 매일 저녁 8시 평양TV 메인 뉴스 진행자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붉은 입술을 그리고 체제가 원하는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10번, 20번, 완벽한 미소가 나올 때까지.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한설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의 입이 되었고, 인민의 귀가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제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또렷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새로 건설된 인민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런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제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아나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일까?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야? 이 거짓 세상에서. 그 물음은 처음엔 작았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목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읽는 원고와 제가 보는 현실 사이의 차이가 날마다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면 저는 거울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스튜디오의 뜨거운 조명 아래서 흘린 땀을 닦아내고 한 겹 한 겹 화장을 지웠습니다. 클렌징 티슈에 묻어나는 파운데이션을 보며 저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인가요? 한설인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체제가 만들어낸 인형의 얼굴인가요? 거울 속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그 여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장실을 나서 복도를 걸을 때 동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동무.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가끔 순찰대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리의 선전 포스터들이 어둠 속에서도 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그 문구들은 이제 제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공허함을 넘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 윤호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윤호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방연구소에서 일하는 군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설계도들이 가득했고 복잡한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설이나 오늘 또 실험이 있었어. 이번엔 사람 셋이 다쳤대. 한 명은 죽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실험인데 그래?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TV에서 거짓말을 읽고 그는 실험실에서 거짓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 옆에서 윤호도 뒤척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끝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복도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음악을 작게 틀어놓곤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호의 군화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늘 놓여있던 그의 낡은 군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 놓은 것처럼. 윤호는 원래 침대를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의 외출복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입던 민감 복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호야? 어디 갔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온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하지만 요람 옆 작은 탁자 위에 분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재우고 떠났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밥 한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숟가락 하나. 윤호가 제게 남겨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살펴봤습니다. 메모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설거지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싱크대가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의 칫솔이 있었습니다. 세면도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가 밤마다 무언가를 적던 그 책상. 책상 위는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쓰던 노트, 지도, 연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이별 준비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래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제게 저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니야, 안 돼. 저는 다시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지프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호야, 윤호야, 어디 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무, 군부대에서 연락 왔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윤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가 정리한 집이 마지막 이별이었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방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이 조사 중이며 일부 연구원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지만 윤호의 사무실 번호는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문 앞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 관계자 2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윤호 동무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그들의 말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생사는 확인되었습니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창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호의 동료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시간이 없소. 그는 갈색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 동무가 남기라고 했소. 이 안에 진실이 있소. 그리고 그는 살아있소. 중국으로 갔소. 뭐라고요? 윤호가 살아있다고요? 쉿! 크게 말하지 마시오. 군은 그를 반역자로 몰고 있소. 곧 당신도 조사받을 거요. 이 봉투를 잘 간수하시오. 그리고 도망가시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윤호가 급하게 준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군사 통신망 위치도와 남한 전파 청취 좌표가 그려진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호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구겨진 메모지 한 장에 윤호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급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흐릿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일할 수 없어. 나는 진실을 선택했어. 너도 선택해야 해. 아이들을 데리고 해산으로 가. 강이 얼었을 때 건너. 리영수가 도와줄 거야. 사랑해. 다시 만나자. 윤호.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윤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반역자였습니다. 체제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도, 저희 가족도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조국을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것을. 윤호가 선택했고 이제 저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두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소연은 5살, 둘째 채호는 14개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0이 넘으셨고 할머니는 80에 가까우셨습니다. 엄마, 어머니, 우리 떠나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를 간다는 거냐? 윤호가 탈출했어요. 우리도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잡혀갈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은 사람은 버리고 가거라. 너희들만이라도 살아야지. 안 돼요. 우리는 6이에요.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 통곡했습니다.
왜냐고요? 무서웠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울고 있는 저너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들마저도 벌벌 떨면서 훌쩍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만 소리쳐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알았다. 함께 가자. 어디든 가자. 여기서 죽을 바에는 가다가 죽어도 가자. 그날 저녁 8시, 저는 평소처럼 뉴스 시간이었지만 방송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텔레비전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긴급 수배령. 평양TV 아나운서 한설인. 국가 반역자로 지목. 즉시 체포 명령. 제 사진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제 옆에는 반역자라는 빨간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체제의 얼굴에서 체제의 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새끼들을 지켜주소서.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먹을 것 조금, 그리고 할머니의 작은 성경책 한 권. 새벽 4시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의 평양은 귀신처럼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건물들은 검은 그림자로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너무나 길게 늘어졌습니다. 6개의 그림자가 마치 유령처럼 아스팔트 위를 기어갔습니다. 저는 둘째 체온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꿈결에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을 살짝 막으며 쉬차 하고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등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머니는 첫째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은 잠에서 깨어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맨 뒤에서 허리를 굽혀 천천히 걸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그 허리는 이미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걸었습니다. 말을 하면 누가 들을까봐, 발소리가 크면 순찰대가 올까봐.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는 모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개는 멀리 있었고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 반을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제 얼굴을 알아볼까봐.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얼굴을, 어젯밤 수배령이 내려진 그 얼굴을 누군가 기억할까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공안인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마다 체포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의 평양역은 다행히 한산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저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낡은 옷을 입은 노동자들이었고 보따리를 든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지쳐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우리도 보따리를 들고 낡은 외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해산행 표 5장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매표원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본 걸까? 혹시 TV에서 본 얼굴이라고 눈치챈 걸까? 제 손이 떨려 주머니 속 돈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300원입니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표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매표원에게 돈을 전달했고 표 5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말하고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표를 꽉 쥐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해상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압록강 얼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산행 열차는 낡았고 추웠습니다. 객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맨 뒤 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연은 어머니가 앉았고, 채호는 제 무릎 위에 앉았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는 내내 우리 얼마나 가야 해? 소연이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아는 것처럼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의 건물들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거야.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가 아나운서로 일했던 그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강이 지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차가웠습니다. 오후 2시쯤 기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신분증 검사, 모두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인들이 한 사람씩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크고 거칠게. 군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동무, 괜찮으십니까?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늙어서 그래요. 기침 좀 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시오. 군인은 할머니의 짐을 열어봤습니다. 감자 꾸러미와 옷가지들. 그 아래에는 작은 성경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대충 보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그는 제게 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군인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봤시오. 화면보다 예쁨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대 가십니까? 네. 친척 문병 가는 길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로서의 훈련이 이럴 때 쓸모가 있었습니다. 군인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신분증을 받아 들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동시에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객차를 떠났고 기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번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기차는 산맥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 너머에 중국이 있고 저 산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얼어붙은 강이 있고 총을 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기차는 여전히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객차 안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과 채호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어머니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강이 얼게 하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그 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 책을 버리지 않으세요? 들키면 우리 모두 죽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책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단다. 이 책 없이는 나도 살 수 없어.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이 책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신앙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객차 안에 희미한 전등만이 깜빡였습니다. 터널 안은 길었습니다.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채운이 잠결에 울었습니다. 엄마 무더워 무더워. 이제 제법 말이 트이고 있는 채운이는 손을 가슴에 대고 무섭다는 표현을 강하게 손을 떠는 몸짓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귀에 대고 소곤거리듯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채운아. 곧 밝아질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터널은 우리 인생 같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지만 어디선가 빛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해산역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작고 낡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해산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압록강까지는 10km도 안 됐습니다.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남편 윤호의 동료가 적어준 주소로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리민수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고 추웠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리민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윤호 동무는 이미 중국으로 건넜소. 그가 남긴 지도가 여기 있소. 지도에는 압록강의 결빙 구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찰대의 교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안전하오. 그 시간에 순찰대가 교대하기 때문이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얼음이 깨질 수도 있고 총을 쏠 수도 있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안전합니까? 리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없소. 하지만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소. 가는 길에는 적어도 희망이 있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밤, 날씨가 좋다면,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덮이기 때문에 더 좋소. 하지만 시야도 나빠지니 조심하시오. 우리는 그날 하루를 그 작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이면 우리는 압록강 위를 걸을 것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잔기침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깨어날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참으려고 거친 숨을 쉬는 모습에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저는 마음속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민수가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날씨가 좋소. 눈이 조금 내리고 바람이 불 거요. 완벽한 조건이요. 그는 검은 외투 6벌을 꺼내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밤에는 검은색이 덜 보이요. 그리고 이걸 드시오. 그는 작은 알약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각성제요. 추위를 견디는데 도움이 될 거요. 아이들에게는 밥만 주시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약을 삼켰습니다. 기억하시오. 절대로 소리 내지 마시오. 걸을 때는 일렬로, 발자국은 최소화하시오. 얼음 위를 걸을 때는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시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누군가 잡히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앞만 보고 계속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갈 거요. 리민수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오.
밤 10시, 우리는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배낭을 맸습니다. 배낭 안에는 물 한 병, 빵 몇 조각, 그리고 할머니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리민수가 마지막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로로 가시오. 강이 이 부분이 가장 두껍게 얼어 있소. 여기를 건너면 중국 지린성 창바이 현이오.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릴 거요. 브로커를 믿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돈을 주면 도와줄 거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브로커들 중에는 공안에 넘기는 놈들도 있소.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서 죽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배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오.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리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산의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리민수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랐습니다. 30분을 걷자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강의 얼음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리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갈 수 있소. 저기 보이는 저 나무까지 가시오. 거기서부터 강이요. 행운을 빌겠소.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곧 갈 거라고. 그러겠소. 조심히 가시오. 리민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강둑에 섰습니다. 압록강은 거대했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200m의 얼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었습니다. 채우는 제 등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딸 소연이도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갑시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밤 11시 15분. 저는 압록강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단단했습니다. 발밑에서 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덮었습니다. 달빛이 눈에 반사되어 세상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체온의 무게가 제 등을 짓눌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어머니와 소연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할머니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슈릿 조용히.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렬로 걸었습니다. 5사람의 발자국이 얼음 위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50m를 갔을 때였습니다. 얼음 밑에서 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멈췄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요. 천천히.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100m를 갔을 때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더워, 무더워. 어머니가 소연을 안았습니다. 쉿, 우리 소연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거기 가면 따뜻한 집이 있을 거야. 소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150m쯤 갔을 때 갑자기 불빛이 우리를 향해 비쳤습니다. 순찰등이었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 탐조등이 강을 훑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낮은 소리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엎드렸습니다. 채온이가 급히 엎드리는 바람에 제 등에서 깼습니다. 아이가 울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틀어 막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쉿, 조용히, 제발 제발 아가야. 눈물이 제 눈에서 흘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군인들이 들을 것 같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불빛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하얀 담요처럼 숨겨줬습니다. 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온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채온아? 저는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입을 너무 세게 막았다는 것을. 순찰대가 지나갈 때 아이가 울까봐, 소리 낼까봐 저는 아이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채온아, 채온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내 아이를 죽인 겁니까? 안 돼, 안 돼. 저는 급히 아이를 차가운 얼음 바닥에 눕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그때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방송국에서 만든 응급처치 특집 프로그램. 거기서 봤던 심폐소생술.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스튜디오 모니터로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억을 더듬으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계속 눌렀습니다. 30번을 세고 아이의 입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가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채온아.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소연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이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압록강 얼음 위에서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채온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살포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채온아.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있었을까요? 눈물은 뜨거웠지만 뺨에 닿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얼음이 되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살같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1초가 다급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우리 모두 얼어 죽을 것입니다.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일어나요. 채온아, 엄마 등에 업혀. 우리 다시 가야 해. 저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세심하게. 빨리 가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6사람의 발자국이 다시 얼음 위에 찍혔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가요.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180m.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저 나무 뒤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계속 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에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온을 내려놓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할머니는 잔기침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연과 채호는 눈 위에서 뛰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기뻐하니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지만 중국 공안도 우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자, 일어나요. 브로커를 만나러 가야 해요. 우리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작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줬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왔소? 네. 돈은 있소? 있습니다. 저는 윤호가 남긴 돈을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세어봤습니다. 충분하지 않소. 더 필요하오.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내일 새벽 트럭이 올 거요. 그 트럭을 타고 상하이까지 가시오. 거기서 배를 탈 수 있소. 얼마나 걸립니까? 40일쯤. 숨어서 가야 하니까 40일.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일 새벽 5시에 올 거요. 브로커는 나갔습니다. 우리는 창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추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엄마, 배고파. 채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해? 소연이 어른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안전해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참을 수 있지? 할머니가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안 믿는 저까지도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추운 바닥에서 자는 아이들을 보며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꼭 간다. 기필코 간다. 그 다짐은 제 탈북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추워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보내는 순간 새벽 4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빨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안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북한 사람들이다. 잡아라. 도망쳐.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뛰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도 뒤따랐습니다. 창고 뒤쪽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소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창문을 발로 찼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뛰어내려. 저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옷을 찢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쿵, 쿵.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충격이 왔지만 저는 체온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 몸으로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등에서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와 소연이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을 품에 안은 채 눈 위로 굴렀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뛰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넷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개를 돌려 깨진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깨진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할머니의 흰 머리를 비췄습니다. 그 뒤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안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뛰어내리세요.
저는 팔을 뻗었습니다. 창문까지는 3미터도 안 됐습니다. 할머니만 뛰어내리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들만 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었어. 이 할미가 발목 잡으면 너희 다 죽어. 나는 여기까지야. 안 돼요. 할머니,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책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단다.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 공안들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할머니가 재빨리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 소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공안들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뒤로 잡아당겨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공안다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사랑과 축복, 그리고 잘 가거라 라는 작별 인사.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공안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소연과 채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가자. 빨리, 빨리. 절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우리를 살리려고 남은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할머니 희생이 헛된 거야. 가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채온을 등에 업고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눈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산 속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우리도 잡힐 것입니다. 1시간을 뛰었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할머니, 소연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시간을 샀습니다. 다행히 공안이 2명이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동굴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5에서 4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빚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2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작은 수첩에 줄을 그으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남쪽으로만 갔습니다. 지린성에서 시작해 야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수성을 거쳐 상하이까지. 지도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었습니다. 버려진 건물, 폐공장, 때로는 숲속 동굴에서. 중국 공안이 북한 탈북자들을 잡기 위해 순찰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밤에는 걸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에는 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걷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끈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저도 채온을 등에 업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브로커를 바꿔가며 갔습니다. 베이징까지 데려다준 브로커, 텐진까지 데려다준 브로커, 난징까지 데려다준 브로커. 브로커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면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내지 않으면 여기 내버려 둔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호가 남긴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뒤졌습니다. 남은 것은 옷 몇 벌과 빈 물병뿐이었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해요. 저는 제 외투를 벗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그나마 괜찮은 외투였습니다. 중국 시골 시장에서 20위안에 팔았습니다. 때로는 구걸했습니다. 중국 식당 뒷문에서 남은 음식을 얻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던져준 냉면 몇 가닥을 다섯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소연이 엄마, 배고파라고 울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도, 채훈이도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채훈이 열이 났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 약국에서 해열제를 훔쳤습니다. 생전 처음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농촌 마을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길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지도도 없고 중국어도 서툴렀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선 사람이요?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나도 옛날에 조선족이었소. 여기 앉으시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따뜻한 국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로 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가시오. 기차역을 피하고 큰 도로를 피하시오. 산길로 가시오.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빵 한 봉지와 물 2병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자유를 찾기를.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천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낭 안의 빵은 35일째에 다 떨어졌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야 10위안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 밤을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42일째, 우리는 마침내 상하이 근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터 피가 났고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말, 우리는 상하이 근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항구는 컨테이너와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저 배를 보시오. 저 화물선이 남한으로 가오. 컨테이너에 숨으면 사흘이면 도착하오. 정말입니까? 정말이오. 하지만 위험하오. 발각되면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소. 괜찮습니다.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배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브로커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만 커졌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들어가시오. 출항은 내일 새벽이오. 그때까지 숨어 있으시오. 우리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작은 틈으로만 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채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사이 말도 제법 늘었습니다. 괜찮아. 사흘만 참으면 돼. 그럼 우리 남한에 도착해. 거기서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윤호,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드디어 아무 일 없이 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말입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바닥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첫날 밤은 평온했습니다. 배는 조용히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는 배낭에 남은 물과 비스킷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둘째 날,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소연이 멀미를 했습니다. 엄마, 토할 것 같아. 참아. 우리 소연아. 조금만 더 참아.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닥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배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컨테이너가 삐걱거렸습니다. 꽉 잡아. 모두 꽉 잡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파도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으악! 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체온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물이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저는 체온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폭풍 소리가 제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폐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희미하게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 내 아이들 엄마.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저는 어디인가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부드러운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해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조선입니다. 폭풍 속에서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괜찮아요? 엄마도요? 네, 옆방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서름의 통곡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여기가 그럼 남한인가요? 사십니까?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탈북 성공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의 작은 집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 풍경은 제게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소연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떨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글을 배우고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놉니다. 채호는 3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노래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등에서 죽을 뻔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 사랑해요. F는 나의 엄마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십니다. 할머니가 꼭 쥐고 있던 성경책은 아니지만 성경책을 할머니가 안고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안고 다닙니다. 매주 일요일 어머니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압록강 위에서 기도하시던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윤호는요? 우리는 제외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바로 엊그제죠. 그도 같은 바닷길을 통해 왔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온 윤호를 봤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호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쌓은 기술을 인정받아
남한에서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돕는 기계를 만듭니다. 퇴근하면 윤호는 아이들을 안아 올립니다. 소연이와 채훈이는 아빠를 외치며 뛰어옵니다. 몇 개월 떨어져 있었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기억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5명이 한강 공원을 걸으며 치킨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꿈만 같은 행복입니다. 윤호는 장모님, 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할머니를 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머니가 외로우실 때마다 곁을 지킵니다. 명절이면 4사람이 함께 할머니의 사진 앞에 절을 올립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지금 저는 작은 방송국에서 일합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읽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합니다. 평양TV에서 체제의 입이었던 제가 이제는 자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꿈을 꿉니다. 압록강 얼음 위를 걷는 꿈을, 6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는 꿈을, 그리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우리를 축복하는 꿈을. 그날 밤 압록강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할머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압록강 얼음 위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봄을 볼 수 있기를, 그들도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